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푸틴이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 동부를 포기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백악관과 크렘린은 모두 부인했지만 통화 기록은 이미 어딘가로 새고 있었죠. 그날 밤 워싱턴의 서버룸 한켠에서 나는 혼자였습니다. 푸틴이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포기를 요구한 통화가 세상에 알려지며 전 세계는 다시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은밀한 세계 권력 간의 거래,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리암 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예요. 아버지는 서울에서 태어나 25세 미국으로 건너오셨죠. 저는 LA에서 태어났지만 집에서는 늘 한국어를 썼습니다. MIT를 졸업하고 지금은 백악관 사이버 보안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29의 나이에 미국 정부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죠. 어릴 적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짜는 게 좋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축구를 할 때 저는 알고리즘을 풀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숫자와 코드 속에서 저는 자유로웠거든요. 대학 시절 서울에서 온 김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제게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졸업 후 국방부 사이버 보안팀에서 3년간 일했어요. 그리고 특별 추천으로 백악관에 오게 됐죠. 한국의 피와 미국의 교육, 두 세계를 아는 유일한 보안 전문가로 말이에요.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백악관 지하의 서버룸 B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의 불빛이 제 얼굴을 푸르게 비추고 있었죠. 코드 한 줄, 전류 한 파동이 세계의 균형을 바꿀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 무게감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밤 제 손끝에서 세계의 운명이 갈린다는 사실이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날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한다는 소식이 돌았어요. 다들 이번엔 평화 논의일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 안의 작은 경고등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경험이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평화 논의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갑자기 화면이 번쩍이며 러시아 IP가 하나둘 떠올랐어요. 보안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벙커 내부의 경보등이 붉게 빛났습니다. 제 손끝이 떨렸어요. 러시아의 그림자가 이미 우리의 벽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트럼프의 음성이 회의실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푸틴, 우크라이나 동부를 넘긴다면. 그 다음 말은 끊겼어요. 신호가 사라졌죠. 통신이 끊긴 게 아니라 가로채인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밤은 시작되었죠. 서버룸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화면 속 데이터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죠. 누군가 우리 시스템 깊숙한 곳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해킹이 아니라 침공이었습니다. 디지털 전쟁의 서막이었죠. 저는 눈을 감고 김 교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리암, 패닉은 적의 무기야. 침착함이 내 방패가 되어줄 거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죠. 침입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 패킷 하나하나가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시작된 신호가 베를린을 거쳐 뉴욕으로 우회하고 있었어요. 교묘했습니다. 너무나 정교했죠. 이건 단순한 해커의 작업이 아니었어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어요. 방화벽을 하나씩 점검하고 취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매 초가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어요.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국가안보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리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가 다급하게 물었죠.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 통신망에 침투했어요.
지금 차단 작업 중입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통화 내용이 유출될 수 있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말에 그는 벽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침입자들이 백도어를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나를 막으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경로가 열렸죠. 마치 히드라의 머리를 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자판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죠. 코드가 빠르게 화면을 채워나갔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과 함께 개발한 특수 알고리즘을 떠올렸어요. 파동 암호, 그것은 제가 MIT 석사 논문으로 발전시킨 한국의 방어 체계였죠. 김 교수님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그 알고리즘이 지금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을 가동하려는 순간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경고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죠. 서버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전체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안전하게 시스템을 재부팅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방어를 계속할 것인가. 국가안보보좌관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자네를 믿네, 리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파동 암호를 실행했습니다. 화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다가 검은색 코드들로 가득 채워졌죠. 서버실 전체가 윙윙거리는 소리로 진동했어요. 온도계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사방에서 깜빡였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단 몇 초가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의 침입 신호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동 암호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공격 루트가 차단되기 시작했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몇 개의 경로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하나씩 하나씩 차단해 나갔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제 뒤에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로를 차단하려는 순간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베이징에서 오는 신호였습니다. 중국까지 개입한 걸까? 저는 당황했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죠. 신호는 빠르게 우리 시스템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방어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자판 소리가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베이징 신호를 추적하면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신호는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침입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돕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누구일까? 왜 도와주는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죠. 저는 그 신호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신호는 서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돕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사이버 방어팀이 베이징을 경유해서 지원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제 뿌리가 있는 그곳이 저와 함께 싸우고 있었어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온 그 땅이 지금 저를 지켜주고 있었죠.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어요. 서울팀과의 협업으로 러시아의 마지막 침입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화면에서 모든 붉은 신호들이 사라졌어요. 초록색 안전 표시만 남았죠.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러시아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분명 다시 공격해 올 거예요. 더 교묘하게, 더 강력하게 말이죠. 저는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남아있는 백도어는 없는지, 취약점은 없는지 확인했죠.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밤은 깊어가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실제 전쟁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빠진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갔죠. 쓰디쓴 맛이 제 정신을 깨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별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요.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평화도 그런 게 아닐까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밤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향했어요. 모니터의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푸른 빛 속에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 전쟁에서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요. 평화를 지키겠다고 세계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말이죠. 제 손끝에서 다시 코드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버룸 B에는 아침이 오지 않았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여전히 차갑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밤새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첫 번째 공격을 막아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화면을 응시하며 저는 커피 잔을 들어 올렸어요. 벌써 5번째 커피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카페인 때문인지 긴장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리암, 상황은 어떤가?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안정됐지만 로그를 분석해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제 옆으로 다가왔죠. 무슨 문제인가? 저는 화면의 한 구석을 가리켰어요. 해킹 루트가 모스크바가 아니에요. 베이징을 거쳐 유럽을 통과한 복합 경로입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중국도 연루된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이건 국가정보기관 수준의 작전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대통령께 보고해야겠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아직 기다리세요. 제가 더 파보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요. 그가 나간 후 저는 서버 백엔드를 따라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뜨거워질 만큼 빠르게 코드를 쳤어요. 데이터의 흐름을 역추적하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공격자들이 사용한 암호화 방식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제가 MIT 시절에 연구했던 양자 암호화 기법의 변형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제 연구를 훔쳐본 걸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제 논문 파일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2개의 코드가 나란히 떴죠. 놀랍게도 85%가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기술을 도용한 겁니다. 저는 김 교수님께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어요. 파동 암호 기법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신이 오기까지 10분이 걸렸죠. 김 교수님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리암, 조심해. 내 논문을 본 사람은 많아. 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러시아 연구원들도 있었지. 저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3년 전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사이버 보안 학회였죠. 제 발표 후 여러 사람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러시아 악센트를 가진 남자도 있었어요.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침입 시도가 감지됐어요. 이번엔 더 대담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5개의 진입점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재빨리 방어 체계를 가동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격 패턴이 너무 산만했어요. 마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것 같았죠.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6개로 분할했어요. 각각의 공격을 모니터링하면서 저는 이면에 숨겨진 진짜 위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백그라운드에서 아주 작은 데이터 패킷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였어요. 저는 그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신호는 백악관 내부 네트워크의 깊숙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장관 사무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실. 그들은 최고 기밀에 접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 경로를 하나씩 차단해 나갔죠.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를 막으면 그들은 두 개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었어요. 이건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지치는가의 싸움이었죠. 저는 김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법을 떠올렸어요. 기술은 언어보다 강한 신뢰야, 리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역추적을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그 길을 따라 그들의 근원지로 가는 거예요.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추적 알고리즘이었죠. 이건 위험한 작업이었어요. 자칫하면 제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고리즘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펼쳐졌죠. 디지털 세계의 지도였습니다. 붉은 선들이 전 세계를 가로지르며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동시에 흔들렸어요. CNN, BBC, YTN이 동시에 속보를 띄웠죠. 트럼프 - 푸틴 통화 유출 의혹.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벌써 유출된 걸까? 저는 급히 통화 기록 서버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원본 파일은 안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나온 건 뭘까? 저는 뉴스 사이트들을 확인했어요. 그들이 보도한 내용은 실제 통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추측과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기사였죠.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마치 실제로 통화를 들은 사람처럼 상세했습니다. 이건 정보 전쟁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짜 정보를 흘려서 혼란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실제 통화 내용을 훔치는 게 아니라 가짜 내용을 퍼뜨려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것.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진짜 기밀을 빼내는 거였죠. 저는 국가안보보좌관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와보셔야 합니다. 5분 후 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가?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이중작전입니다. 언론 보도는 믿기고요. 진짜 목표는 따로 있어요. 그가 눈을 가늘게 떴죠. 설명해보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들은 가짜 정보로 우리 주위를 분산시키는 동안 다른 곳에서 진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어디를 노리는 건가? 저는 화면의 한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국방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만약 그게 뚫리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의 전체 방어 체계가 노출됩니다. 그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연결해주게. 저는 다시 화면에 집중했어요. 국방부 시스템으로 가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었어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시스템 곳곳에 퍼져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배웠던 보안 알고리즘을 떠올렸습니다. 파동 암호 기법의 변형판이었어요. 한글 기반의 다층 암호화 시스템이었죠.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분해해서 암호키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건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해독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죠. 한글의 자음 하나하나가 암호의 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모음들이 그 층을 더욱 복잡하게 얽혔어요. 알고리즘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저는 실행 버튼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성공하면 국방부 시스템을 지킬 수 있지만 실패하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리암, 내 안에는 두 나라의 피가 흐른다. 그건 내 약점이 아니라 너의 힘이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순간 정지했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리고 화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초록색 글자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기 시작했어요. K-쉴드 액티베이티드. 한국식 방어막이 작동한 겁니다. 국방부 시스템으로 향하던 모든 악성 신호들이 차단되기 시작했어요. 한글 암호앞에서 그들의 공격은 무력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번엔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습니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의 개인 서버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대통령 개인 서버는 별도의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제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침입자들은 그곳을 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가안보보좌관을 돌아봤어요. 대통령 서버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죠. 그건 자네 관할이 아니지 않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규정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게. 책임은 내가 지겠네. 저는 즉시 대통령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겹의 보안 장벽이 저를 막아섰어요. 하지만 긴급 권한 코드를 입력하자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서버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수십 개의 악성 프로그램이 파일들을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 이메일, 기밀 메모, 외교 문서들. 모든 게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차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량의 데이터가 유출된 후였죠. 저는 유출된 데이터의 목적지를 추적했어요. 신호는 북극을 거쳐 시베리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였어요. 결국 러시아였던 겁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로가 너무 뻔했어요. 마치 일부러 흔적을 남긴 것처럼요. 이것도 미끼일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진짜 데이터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남미를 거쳐 중동으로 그리고 베이징이었어요. 중국이 배후에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는 단지 앞잡이였을 뿐이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음모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미국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사이버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입니다. 단지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코드와 데이터로 싸우는 전쟁이죠. 그 순간 저는 유일한 생존한 방화벽 관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이미 공격에 압도당해 시스템 복구 작업에 매달려 있었어요. 모든 게 제 어깨 위에 얹혀 있었죠. 시스템이 잠식되면 미국의 모든 기밀이 전 세계로 흘러갑니다. 전쟁의 불씨가 데이터 한 줄에 달려 있었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이 따갑고 뻑뻑했어요. 거의 24시간을 잠들지 않고 일한 상태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 한쪽에 한국 보안 프로토콜 창이 떴어요. 김 교수님이 보낸 긴급 패치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실행 버튼을 눌렀어요. 불빛이 깜빡이고 서버가 진동했습니다. 한국의 최신 방어 기술이 백악관 시스템에 통합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모든 모니터의 전원이 꺼졌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이 멎은 듯한 침묵이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리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이 다시 켜지기를 기다렸죠.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좌관들이 복도를 뛰어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더니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왔죠. 무슨 일이야? 누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바닥에 맺힌 땀을 닦았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정적 속에서 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면서도 빠른 박동이었죠.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화면이 켜졌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모니터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초록색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복구, 보안 강화, K실드 실행 완료. 저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시스템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버룸의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모니터를 응시하며 저는 데이터 로그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CNN 속보가 화면 한쪽에 떴어요. 푸틴 대통령의 긴급 성명이었습니다. 저는 음량을 높였죠. 푸틴의 얼굴이 크렘린 집무실을 배경으로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부를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마치 트럼프와의 통화 내용을 누군가 이미 알고 있던 듯한 타이밍이었죠. 백악관은 즉시 부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일부는 새어나갔다는 걸요. 완벽하게 막아낸 것처럼 보였지만 어딘가에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제가 놓친 게 있었던 겁니다. 어디였을까? 어느 순간이었을까? 저는 시스템 로그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공격, 두 번째 침투, 파동 암호 가동, K실드 실행. 모든 과정을 되짚어갔죠.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단 3초 동안 방화벽에 미세한 틈이 생겼었어요. K실드를 실행하기 직전 시스템 재부팅 과정에서였죠. 그 3초면 충분했을 겁니다. 숙련된 해커라면 그 짧은 시간에 필요한 데이터를 빼낼 수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제 실수였어요. 너무 성급하게 K실드를 실행했던 겁니다. 한 박자만 더 기다렸어도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유출된 데이터의 양을 추정해봤어요. 다행히 핵심 기밀은 아니었습니다. 통화 내용의 일부, 그것도 단편적인 문장들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했어요. 맥락만 잘 조합하면 전체 대화를 유추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리암, 이걸 봐야 할 것 같네. 그가 태블릿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러시아 언론 매체의 기사가 떠 있었죠.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트럼프,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동부 포기 제안. 저는 기사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통화 시간, 대략적인 내용, 심지어 트럼프가 사용한 표현까지요. 이건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통화 내용을 들었거나 기록을 본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막지 못한 게 이렇게 많았군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자네 잘못이 아니네. 우리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거야. 하지만 그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막을 책임이 있었어요. 그게 제 역할이었죠. 저는 다시 로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의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신호는 예상대로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곳을 더 거쳤어요. 서울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서울? 왜 서울을 거쳐간 걸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에서 만든 암호 알고리즘이 러시아 서버에서 재구성되고 있었어요. 제가 개발한 파동 암호가 김 교수님과 함께 만든 그 기술이 역이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제 기술을 훔쳐서 공격 도구로 바꿔놓았어요. 마치 방패를 녹여서 창을 만든 것처럼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 시스템이 해킹당한 걸까? 아니면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걸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 순간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거세게 덮쳐왔죠.
내가 만든 기술이 전쟁의 무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들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리암, 괜찮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제 기술이, 제가 만든 알고리즘이 악용되고 있어요. 그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죠. 기술은 양날의 검이야. 좋은 의도로 만들어도 나쁜 손에 들어가면 무기가 되지.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버룸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죠.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지?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김 교수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암호화된 메시지였죠. 저는 급히 해독했습니다. 리암, 미안하다. 우리 시스템이 뚫렸어. 내 알고리즘 원본 파일이 유출됐다. 3일 전이야. 제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어요. 3일 전이라고? 그럼 이 모든 게 이미 계획된 거였단 말인가? 저는 타임라인을 다시 그려봤습니다. 3일 전 서울 시스템 해킹, 2일 전 트럼프 푸틴 통화 일정 발표, 어젯밤 대규모 사이버 공격.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즉흥적인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죠. 그리고 제 기술은 그 작전의 핵심 도구였던 겁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책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어떻게 막느냐였죠. 러시아가 제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 방어 체계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음 공격은 더 강력할 거예요. 더 정교할 거고요.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면 저는 그보다 한 수 위의 방어책을 만들어야 했어요. 원본을 뛰어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 필요했죠. 저는 화면을 열고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제 손으로 만든 것이니까요. 제가 만든 기술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다면 제가 그걸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암호를 만들기 시작했죠. 27자리였습니다. 한국어로만 해독 가능한 특수 코드였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받침까지 모두 활용한 3중 암호화였죠. 기역부터 히읗까지, 아부터 이까지, 그리고 종성까지. 총 11,172가지의 조합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만들 수 없는 코드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암호가 될 수 있죠.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한글,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한글 동화책, 그 모든 기억이 코드가 되어 화면을 채워나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신기한 듯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건 뭔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K실드 2.0이에요. 한글 기반 양자 암호 시스템이죠. 러시아가 1.0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2.0으로 막는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를 믿네. 코드 작성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이었을까, 2시간이었을까? 손가락이 저릴 정도로 타이핑을 계속했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K실드 2.0. 저는 실행 버튼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과연 작동할까? 혹시 또 실수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시스템이 재부팅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들이 하나씩 꺼졌다가 다시 켜졌죠. 그리고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K실드 2.0 실행. 한국 기술의 서명이 새겨졌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경고음이 울렸어요.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이번엔 더 거셌어요. 마치 화가 난 야수처럼 맹렬하게 들이쳤죠.
러시아가 K-쉴드 1.0을 분석해서 역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재빨리 방어 태세를 갖췄어요. K-쉴드 2.0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암호가 러시아의 공격을 하나씩 막아냈죠. 하지만 그들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각도로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이건 진짜 전쟁이었어요.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이었죠. 저와 러시아 해커들 사이의 1대1 대결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무릎을 꿇느냐의 싸움이었어요. 제 손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K-쉴드 2.0은 견고했습니다. 한글 암호는 그들이 뚫을 수 없는 벽이었죠. 점점 공격의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격이 멈췄어요. 화면에서 모든 붉은 경고등이 사라졌습니다. 초록색만 남았죠.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해냈어요. 제 기술로 제 실수를 바로잡았던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해, 리암. 정말 대단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한 번의 승리일 뿐입니다. 그들은 다시 올 거예요.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그때도 자네가 막아줄 거라 믿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워싱턴의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너무나 긴 하루였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백악관 뒤뜰에 벚꽃나무가 보였어요. 봄이 오면 저 나무에 꽃이 필 겁니다. 아름다운 벚꽃이 만발할 거예요. 평화로운 봄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내야 하는 거였죠. 저는 다시 화면을 향했습니다. 모니터의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그리고 화면 한쪽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김 교수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저는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리암, 잘했어.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나도 자랑스럽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요. 교수님의 답장은 빨랐어요. 미안해할 것 없어. 기술은 완벽할 수 없어. 중요한 건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죠. 어떻게 일어서느냐, 어떻게 다시 싸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K-쉴드 2.0 시스템을 최종 점검했어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남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밤이 오고 있었어요. 또 다른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죠. 지친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죠. 햇빛이 네온 불빛 사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건 마치 서울의 새벽 같았습니다. 한강 너머로 떠오르는 해처럼, 남산 위로 번지는 빛처럼요. 저는 두 세계를 품고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피가 제 안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어 세계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평화도 그런 게 아닐까요? 어두울 때 더 빛나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백악관은 표면적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라는 걸요. 서버룸 B는 여전히 제 전쟁터였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저는 총 5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쪽잠이었죠. 의자에 앉은 채로 눈을 붙이다가 경보음에 깜짝 놀라 깨어나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서버룸의 작은 TV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우린 모든 해킹을 차단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강이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한국계 엔지니어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K쉴드도 한글 암호도 모두 기밀로 분류됐습니다. 저는 단지 회의실 구석에서 그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모니터를 통해 혼자서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리암. 자네 공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지만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인정받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요. 세계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제 노트북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펜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왜냐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보안 로그에 작은 아이콘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한국 국기가 시스템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죠. 아무도 그게 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보안팀 동료들도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의 서명이라는 걸요. K쉴드의 흔적이라는 걸요. 저는 가끔 그 아이콘을 클릭해서 상세 정보를 봤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두 나라가, 두 세계가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회담을 위해 헝가리로 떠난다는 소식이었어요.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또다시 통화가 이루어지고 또다시 해킹 시도가 있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트럼프가 에어포스 1에 탑승하고 2시간 후 해킹 경고가 울렸어요. 이번엔 더 정교했습니다.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복잡한 루트였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모든 적성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K쉴드 2.0을 전면 가동했어요. 한글 암호가 작동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 공격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학습한 거예요. K쉴드의 패턴을 분석해서 약점을 찾아낸 겁니다. 제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코드를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했죠. 손가락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공격 속도가 더 빨랐어요. 하나의 방어선이 뚫렸습니다. 경보음이 크게 울렸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안 돼, 여기서 뚫릴 순 없어. 저는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서울팀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김 교수님 도와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3분이 지났어요. 길고 긴 3분이었습니다. 그 사이 또 하나의 방어선이 무너졌죠. 적들이 백악관 내부 네트워크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지원 보낸다. 30초만 버텨. 김 교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초, 저는 30초를 버텨야 했어요. 저는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기술, 모든 지식을 동원했죠. 20초가 지났습니다. 세 번째 방어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5초, 네 번째 방어선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29초,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30초 화면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지원이 온 거예요. 한국의 슈퍼컴퓨터가 백악관 시스템에 연결됐습니다. 엄청난 연산 능력이 쏟아져 들어왔죠. 적들의 공격이 순식간에 차단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울팀과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제가 방어하면 그들이 역공했습니다.
그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저는 그걸 바탕으로 시스템을 강화했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하나의 팀이었습니다. 일시간이 지났어요. 공격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후 적들이 후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3시간 만에 완전히 격퇴했습니다. 화면에 초록불만 남았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김 교수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했어, 리암. 우리가 해냈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우리가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리가 또 한 번 세계를 지켜낸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국가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헝가리 방문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회담은 성공적이었다. 푸틴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가안보보좌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리암 대통령께서 자네를 부르시네. 저는 놀랐습니다. 저를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가보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문이 열렸어요. 트럼프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손짓했죠. 들어오게, 리암.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그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네가 한 일을 들었네. 훌륭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카카.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겸손하군. 하지만 자네는 영웅일세. 비록 세상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 자네가 이 나라를, 아니 세계를 구했다는 걸 말이야.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통령 앞에서 울 순 없었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시스템이 만나니 강력하더군.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계속되길 바라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습니다, 카카. 집무실을 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복도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서버룸으로 돌아갔죠. 제자리로, 제 전쟁터로 돌아온 겁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뉴스에서는 트럼프 마이너스 푸틴 회담의 성과를 보도했죠. 우크라이나 동부 문제에 대한 협상이 진전을 보였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전쟁이 멀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드와 데이터로 이루어진 전쟁터에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창가에 서서 노트북을 덮었어요.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을 바라봤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번엔 보였습니다. 선명하게요.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별이 잘 보였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막는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제 얼굴이 어둠에 잠겼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죠. 어쩌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한 위협도 계속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평화는 총이 아니라 코드로 지켜지는 거예요. 회의 테이블이 아니라 서버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제 손끝에서 세계가 숨을 쉽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작은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주신 메모였어요. 아버지 필체로 쓰인 한글이었죠. 리아마, 너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야. 그 다리가 평화의 길이 되길 바란다. 저는 그 메모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저 해냈어요. 제가 다리가 됐어요. 한국과 미국을, 기술과 평화를 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전쟁터로 돌아온 겁니다. 그곳에서 저는 계속 싸울 거예요. 끝없이 묵묵히요.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다가 저는 작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숨겨진 파일이었습니다. 누가 남긴 걸까?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봤죠. 그 안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이 남긴 메시지였어요. 보안팀 사람들이 몰래 만들어둔 거였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기에도 저와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세계를 지키는 사람들이요. 저는 답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았어요. 화면 구석에 태극기 아이콘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았죠. 툴팁이 떴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저는 그 글자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짧은 그러나 확실한 미소였어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세상이 제 이름을 몰라도 제 얼굴을 몰라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결과였으니까요. 평화가 지켜졌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백악관 지하 서버룸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서 계속 일했어요. 모니터를 응시하며 키보드를 두드리며요.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고 빛나는 커서 하나만 남습니다. 깜빡이는 커서가 마치 심장처럼 뛰고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꾸준하게요. 그것은 생명의 박동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그리고 평화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초록불들이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세계는 안전합니다. 내일도 그럴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한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어요. 누군가 새로 내려준 커피였죠. 아마 경비원 아저씨였을 겁니다. 그분은 늘 새벽에 따뜻한 커피를 갖다 주곤 했거든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커피를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검은 화면 속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제 모습이 희미하게 비쳐 있었어요. 지친 얼굴,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살아있는 눈빛.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리암 리, 한국계 미국인 보안 엔지니어. 두 세계를 잇는 다리. 평화의 수호자. 커서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심장처럼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여기 있을 거라는 걸요. 이 자리에서, 이 전쟁터에서 세계를 지키고 있을 거라는 걸요.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연속된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밤과 낮의 경계가 없는 끝없는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유리창을 열었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싸우고 있었죠. 멀리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웠죠. 저 평화를 지키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요.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죠.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코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적들은 쉬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더 교묘하게, 더 강력하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더 견고하게, 더 완벽하게요. 화면에 코드가 흘러갔습니다. 한 줄 한 줄씩요. 그 코드들이 모여서 방어벽이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었지만 강력한 벽이었어요. 그 벽 뒤에서 세계는 안전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간 감각을 잃었어요. 그저 코드에 집중했을 뿐이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처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완성됐습니다. 새로운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K쉴드 3.0. 저는 파일명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냈어요. 또 한 번 해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작지만 확실한 미소였죠.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오였어요. 점심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국가안보보좌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암, 좀 쉬게. 밥이라도 먹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일이 많아서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명령일세. 쉬어. 자네가 쓰러지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져. 저는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구내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웃고 떠들며 점심을 먹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들은 모르겠죠. 자신들의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는지요. 누가 밤새 깨어 있는지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몰라도 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서 조용히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있었죠. 일상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일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서버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리에 앉았어요. 화면을 켰죠.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꾸준히요. 저는 그 커서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커서처럼 저도 계속 깜빡일 겁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요. 세계가 평화로운 한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진짜 평화가 온다면요. 그때는 저도 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싸움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새로운 코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화면이 글자로 채워졌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제 운명이라는 걸요. 두 세계를 잇는 다리, 평화의 수호자, 보이지 않는 영웅. 커서는 계속 깜빡였습니다. 쿵, 쿵, 쿵. 심장처럼요. 그리고 저도 계속 싸웠습니다. 끝없이 묵묵히요. 왜냐하면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빛과 그림자 속에서 저는 빛이 되기로 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저는 계속 빛날 겁니다. 세계를 위해, 평화를 위해, 그리고 두 나라를 위해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